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이라 해봐야, 그죠? 좀, 아직까지 실감이 좀 안 나고, 새해, 그죠? 2026년이라는 이 단어도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이래 정리를 하다 보면, 뭐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뭐죠?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한 살 한 살 먹는 게, 좀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고, 가끔은 이래 이제 이 촬영을 하기 전에, 그죠? 그래도, 아무리 욕을 먹는데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래 촬영을 할 때는 이래 거울을 한번 보거든요. 그런데, 낯선, 그죠? 다른 사람. 전혀 낯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래 쳐다보고 있는 느낌. 그죠? 좀, 스스로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나이를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나 같지 않다. 이런 느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우리가, 그죠? 자연스럽게 이래서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을 보면, 그죠? 왜 이래 늙어 보여? 왜 노인네가 찍혀 있어? 지워버리죠. 어떤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진을 찍어도 그런데, 그죠? 이런, 영상을 찍고, 제 생각, 더구나 이 돈이 오가는 어떤 주식이라는 분야를 제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조금 무모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죠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또 돈이 오가다 보니까 좀, 그죠? 좀 서로 간에 생각이 틀리면 그게, 그죠? 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어요. 한 번씩 그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고 하면 그 어떤, 그죠? 뭐 가끔 댓글이 달려요. 그런데 대부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한때의 나의 절친이었고 나의 지인이었다. 뭐 이런 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그죠.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맞지도 않고 맨날 악플만 달고 기분 나빠하면서 왜 보면서 악플을 달까? 저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든 안 맞든, 그죠? 완주했다는 거.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이 무조건 1등 하겠다고 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에 대회를 나갔는데 1등을 못했다고 마라톤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 누군가를, 그죠? 글쎄요. 어떤 제가 경험한 바를, 전달해 주는 거.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뭐 복합적인데, 그걸 굳이 뭐라고 막 탁 단정 짓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해도, 제가 생각했던 주식의 길을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 스포츠 같은 거 보면 가끔 선수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신에게 빌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을 얻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1년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노력한 만큼 돈을 벌었으면 한 100억은 벌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노력을 한 만큼, 그죠? 이 결과가 나오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적당히 운도 따라야 되고. 그렇지만
노력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망한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주식을 매일매일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오늘은 그 새해 첫 촬영이고 하니까 또 도서관에, 부산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자료도 찾고 책도 보고, 또 이 새해 첫날 첫 시작이니까 또 여러 전문가들이 칼럼이나 이런 책 같은 걸 막 써놨더라고요. 또 그런 걸 쭉 읽어보고, 아,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참고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좀 고민스러운 것은 환율, 역시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란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공부는 했습니다. 물론 공부한다고, 그죠? 성과가 나오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또 열심히 하고, 내가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왜 이 종목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토론을 하면서, 한번 또 1년을 해볼 생각입니다. 시간에 비례했어요. 안 망하고 주식을 계속 하고 있으면 좀 꾸역꾸역 계좌는 좀 불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을 결산해 보니까요, 좀 아쉬운 부분은, 거래 정지 당한 주식들이 있었다는 거. 삼익, THK, 이런 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배임 횡령, 직원이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리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왜 주식을 거래 정지시키는지 참 불만입니다. 새해에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 내 욕심 말고.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한 번씩 이래 테마라는 것을 손을 대거든요. 근데 그 테마를, 그죠,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이래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죠, 처음에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만 막 올라. 둘이만 오르고 다른 주식은 안 올라. 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반도체 비슷한 거,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 사면 같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때는 HBM 관련 종목들을 혹 샀고, 또 요즘은 이 범용 메모리 쪽이 핫하니까 또 그쪽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다가 그 밑에 소부장으로 조금씩 확산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2단계, 3단계, 4단계 흘러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한 2단계 가다가 2단계에서 시세 나니까 3단계 종목군들 소부장에서 안 오른 거를 사놔야 되겠다 하고 딱 샀는데, 테마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테마가 확산될 거라 생각하고 산 종목들은 물려버려요. 시세 난 것도 없는데, 시세 난 것도 없는데 무슨 빠질 게 어딨어 하고 방치를 하고 들고 있으면 찔끔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종목은 30%, 40%,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닥이 엄청난 소외를 받았죠. 코스닥뿐 아니고 코스피도 그래요. 4,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2,400일 때 가격보다 못한 종목들을 속출해요. 그러면 다 부실주 아니야?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 거죠. 그진 한 2,400, 500 이 시절에 대한항공이 한 3만 원대에도 놀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0포인트가 넘었는데 대한항공이 22,000원대. 그죠?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거죠. 유가가 사상 최저치니까, 유가가 끝없이 내려가니까 항공주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항공. 그랬는데
유가 하락도 있었지만 원화 약세가 더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약세를 띄었는데 약세를 띄는 달러보다 더 약세를 띄는 원화 때문에 유가 하락분이 다 상쇄되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런 부분. 그래서 주식이 좀 힘들구나, 어렵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는 뭐 여러 가지 계획이란 걸 짜잖아요. 계획이란 걸 짜는데, 그러면 어떤 새해 일단은 그 정부에서 어떤 뭔가를 쭉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는 올해 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래 하고 결심을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올해는 보면 뭐 이래저래 어떤 기본 큰 골자는 자산주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거질 한 20년 이상 기술주의 시대였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주의 시대에서 자산주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부분은 또 공부는 좀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정부에서 한계 기업을 정리하겠다,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계 기업 그죠? 한계 기업 한 거 대충 한계라니까 뭔가 한계까지 왔다 이런 개념. 근데 대체 이게 약간 추상적인 느낌도 있고 이게 뭐야? 하면 그죠? 저 흔한 말로 하면 좀비 기업, 그죠? 좀비 기업 하니까 한계 기업보다는 좀비 기업 하니까 확 와닿죠. 정부에서 올해는 이 좀비 기업을 많이 정리를 하겠답니다. 한계 기업, 약간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어떤 기업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회사.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기업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이런 회사들이 좀비 기업이다. 한계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국장으로 보면요. 대략 이런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 한 22%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는 쪽은 또 한편으로는 웃겨요. 참, 좀 나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그죠? 안 되지만, 어쩔 땐 보면 답답한 게, 주식이라는 시장이 참 웃기구나. 그러니까 모순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동네가 주식시장 같아요. 한쪽에서는 어떤 방패도 다 뚫어버리는 이 창을 사세요 하고, 한쪽에서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내는 방패를 사세요 하고, 이게 모순이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특히 그게 심하다. 이래 보는 거죠. 한쪽에서는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기업 특례 상장이라 해가지고 좀비 기업을 매일같이 막 쑤셔 넣어요. 얼마나 이게 모순이냐고. 알고 보면요. 조금만 알고 보면 말장난이죠, 말장난. 근데 이런 시장에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한심스럽죠. 그 좀비 기업은 뭐죠?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거,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는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그 좋았던 취지보다는 99.9% 악용을 해요. 기관들이, 그죠? 비상장 기업일 때 전환사채 열심히 해요. 결국 금융가 기업이 주식 놀이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불신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암적인 존재들. 그 암적인 존재들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이제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고쳐질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미, 그죠? 에이,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뭐하겠습니까? 새해인데. 긍정적으로 좋은 거, 그죠? 좋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꿈과 희망, 긍정을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빠져버려요. 예. 어쨌거나 올해는 이 한계 기업을 많이 정리를 한답니다. 많이 정리를 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결국은 이 한계 기업들을 정리를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개인이 제일 늦게 알아요. 그래 보면 기관들은 다 팔고 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결국 나중에는 온갖 뭐 신약 개발한다 뭐 한다 뭐 호재성 기사 막 터트려놨고 개인들이 달라들면 그 회사가 나중에 한계 기업이래. 그래 퇴출당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게 특히 심하게 할 생각이다. 나라에서 한 거죠. 정치를, 뭐 주식을 이야기할 때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요. 제가 이렇게 어떤 검증이라는 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 시장 시절에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실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한번 쭉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거 한 80 몇 프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거 웬만큼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약간 이런 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뻥카보다는 진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좀비 기업은 원래도 이런 기업은 정상적으로 해도 사면 안 되죠. 아무리 상한가를 가든 뭐 급등을 하든 뭘 하든 외면해야 돼요. 적자 나는 기업들은, 비싼 기업들은, 거품이 많은 기업들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외면해야 된다. 작년 한 해도 보면, 그죠? 참 어떤 질문이란 거를 이제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정권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디에서 추천한 거죠. 그럴싸하게.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52주 신고가 달리는 거, 최꼭대기 달리는 거, 최근 1년 동안 최고치에 서 있는 거, 최근에 급등한 거,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쓰레기다. 체크 딱 해놨고 쳐다도 안 봐야 돼요. 일명 그죠? 전문용어로 그 설거지 시키는 거예요. 설거지. 바닥에서 사지. 바닥에서 추천해 주지. 꼭 52주 신고가 달릴 때 추천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이 XX야.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쳐다도 볼 필요 없어요. 그죠? 항상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파고들어요. 제일 게으른 사람이 차트만 쳐다보고 차트 선 끊었고 매매한다 했죠. 그러니까 단타쟁이들이, 전업들이 그냥 맨날 52주 신고가 종목, 그죠? 그런 종목들 돼요. 왜? 단타니까. 단타의 기본은 무조건 수급이거든요. 수급이 몰려들어야 거기에서 치고받고 뭘 하는 거예요. 빨리. 그렇지만, 그죠? 그런 사람 치고 내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단타쟁이는 단타쟁이에요. 그냥 배짱이는 배짱이에요. 그죠? 올해 이제 한 3월, 보통 보면 3월 결산, 그죠? 3월 말까지 이런 감사 보고서가 막 나오거든요. 올해는 아마 결산 보고서 나올 때 감사 의견 거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좀비 기업을 퇴출할 때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 그냥 상폐시켜 하면 반발이 이만저만하게 난리가 나죠. 그거 감당 못해요. 더구나 올해는 선거도 있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합리적으로 불평불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 의견 거절, 그러니까 거래 정지 시켜버리면 돼요. 그리고
1년, 2년 있다가 퇴출. 그게 보통 수순이거든요. 올해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그죠? 물론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아무리 테마든 뭐가 하든 부실 기업은 절대 쳐다도 보지 마자. 그죠? 아예 쳐다봤어도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또 한 번 강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뭐 1년 12달 다 조심을 해야 되지만, 올해는 3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결산보고서 나오기 전에, 그리고 그 신용, 그죠? 이 신용평가나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보면 또 유상증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부실한 재무구조를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조심해야 된다. 그죠? 항상 연초되면 올해는 유동성 장세가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유동성 장세일 때는 무조건 바이오다, 바이오주. 올해는 주도주가 바이오다, 바이오 사라, 바이오로 사라. 노래를 불러요. 정구쟁이들이, 정권사들이. 그런데, 그죠? 그런 종목군들이 바이오가 대부분 뭡니까? 그죠? 매출도 없어. 무더기 적잖아. 유상증자해서 먹고 사는 좀비 기업들. 대부분이죠. 뭐 100에 한두 개가 성공하지. 대부분 다 그냥 주식 장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그죠? 올해도 무조건 돈을 버는 기업 위주로 하겠다. 그래서 서두에 올해는 자산주를 하겠다. 자산주에 집중하겠다. 그 말은 그죠? 자산주는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도 주고, 뭐, 정부 정책, 배당소득 분리 과세다. 뭐, 아니면 주가 찍어 누르기 방지법, 여러 가지 이벤트성, 상법, 이번에, 세 번째, 뭐, 또 시행.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사서 기다리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연초 가장 큰 이슈는 어쨌거나 그 환율 같아요. 환율. 그죠? 환율은 복합적이죠. 한 나라의 어떤 모든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탁 표현하는 게 환율 같아요. 환율은 그만큼 복잡한데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의 움직임은, 그죠? 비이성적이다. 기존의 경제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왜? 이미 이제 다 어느 정도 논쟁이 되고 있죠. 서학개미,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연말부터 정부에서 환율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쭉 흘러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쨌든 트럼프는, 그죠?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겠다 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이런 분의 내관 건드리는 부분이 좀 부담이니까 좀 보고 있는 입장. 또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이래저래 조금, 그죠? 복잡한 어떤 그런 연초 뭐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금리 요것도 그 하나, 그죠? 약간 질문 있었죠. 근데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기준금리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좀 흔하게 듣는 이야기잖아요. 맨날 기준금리 인하 하는데, 그런데 막상 기준금리가 뭐야? 하면 명확하게 이게 기준금리야, 이것이 기준금리다 하고 정확하게 탁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가 이제 이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그죠? 몇 년 동안 들은 이야기죠. 기준금리.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요.
주식을 한 20년을 넘게 내 차트만 보고 단타만 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 주식을 좀 오래 하신 영감님을 만나서 이제 술자석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똑똑한 척 하려고 뭐 기준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열심히 떠드는데 그분이 또 그래요. 기준금리가 뭐야? 기준금리의 정확한 정의가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기준금리가 기준금리지. 기준금리를 기준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잔금이도 아니고. 그죠? 쌀을 쌀이다 이야기했는데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주식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려요. 주식은 인문학이다. 그리고 열심히 기초, 사칙연산을 열심히, 그죠? 공부를 하고 익혀둬야 나중에 세월이 들어서 미적분을 하는 거지. 사칙연산도 못 하는데 무슨, 그죠? 그런 거. 그래서 경제 개념, 그러니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따겠다. 이 시세 차익을, 그죠? 목표로 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라는 거, 이거는 필요하다. 그죠? 어떤 그런 생각. 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막 하다 보면요,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끝없이 막 공부를 하고 머리를 쓰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죠, 통화를 발행할 때는 한국은행이 하죠. 물론 찍어내는 거는 조폐공사에서 확 찍어내지만, 실제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 한국은행은 일반인들, 개인들을 상대로 안 하죠. 그럼 한국은행이 통화를 확 발행해가지고, 제1금융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제1금융권에 돈을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하는데, 물론 공짜로 주진 않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을 할 때 받는 대가, 이게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국민은행한테 돈을 딱 지불할 때 대가로 2.5% 내놔. 그럼 이게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금융권은, 그죠? 이 기준금리에다가 조금 더 차액을 붙여서 일반인들한테 뭐 담보대출 이런 걸 막 하겠죠. 이런 개념.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런 거구나.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죠? 항상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진짜 이 주식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개념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아도 안 사람도 없었어요. 물어보면 뭐 쓸데없는 거 그걸 왜 아는데? 그걸 왜 궁금한데? 나는 주식 10년에 한 번도 그게 궁금한 적 없었다. 근데 어딘가 찾아보려도 밖에 가서 뭔가 찾아보면 참 차트 관한 이런 책, 이것이 작전주다.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여기가 어쩌고 선 쭉 꺼가지고 여기서 지지, 여기서 저항. 실제 제가 알고 싶어하는 이런 쪽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때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초를 공부를 했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도 궁금해 할 거야 하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상식은 상식이니까 뭐 상식은 웬만큼 알고 있겠지 넘어가다가 또 어떤 분이 대체 기준금리를 뭘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뭘 기준금리라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게 또 누군가한테는 또 궁금증이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 뭐 그렇게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뭐다? 그거 안다고 그죠? 뭐 도움 되나? 도움이 안 될까요? 그죠? 저는 된다 생각. 어쨌든 뭐 공부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요동치고 있어요. 뭐 1,400원, 그죠? 한 70원, 80원에서 이제는 1,400원을 무너뜨리고 1,300원대 진입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 메이저 외인들이 다 연말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좀 쉽게 공격을 했다 하면 지금은 좀 진검승부가 아닐까. 그래서 올 일주일, 올해 시작되고 장이 시작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긴장하면서 주식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너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하고 막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무엇보다 환율 추이를 쭉 지켜보면서, 그죠? 응수타진.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서학개미들은, 그죠? 이 양도세 감면해준다고 서학개미가 돌아올까요? 아마 비웃을 거예요. 그게 도박의 속성이거든요. 증권사도, 연기금도, 서학개미도 쉽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포기할까요? 결국은요, 스스로가 돈이 된다. 아, 이 동네가 국장이 돈 되네. 해야 돌아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막 셀이 땡겨가지고 지수만 열심히 4,300, 4,400. 지금 이런 패턴으로 5,000포인트 갖다 놔 본들, 서학개미는 절대 안 돌아와요. 그죠? 지수 5,000포인트 갖다 두는 게 아니고, 실제는 개별 종목에 불을 지펴야죠. 그래야 개인들이 돌아오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 리딩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주식이 뭔 줄을 모른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환율이 요동친다고 예전처럼 IMF처럼 우리나라가 막 쫄딱 망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외환 보유액도 한 4,306억 불이, 6억 불? 요 정도 지고 있고. 물론 최근에 환율을 방어한다고 연말, 연초에 얼마나 돈을 땡겨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죠? 립스비스. 환율 개입한다. 엄포만 놓으면서 실제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방어를 했다면 그건 신의 한 수죠. 그 정도로 좀 운영을 했다 하면, 그죠? 그분을 경제 수장으로 앉히면 될 것 같아요. 실상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은 오픈하면 안 돼요. 왜? 지금은 서학개미, 연기금, 뭐 환율 갖고 장난치는 환율 투기꾼 모든 사람들하고 싸우는 입장이니까 내 패를 오픈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은 알 필요도 없고 알려줘서도 안 된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죠. 이런 시기. 환율이란 건 그죠. 뭐 서학개미, 연기금도 있지만 수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우리나라가 예전같이 IMF 때처럼 그렇게, 그죠? 어렵고 힘든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순수한 어떤 채권 보유국이다. 그래 이야기하죠.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채권이 한 1조 한 1,200억 그 정도 된다 합니다. 부채는 한 7,300억, 400억 그 정도.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는 순채권 국가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한 3,800억 이상의 순수한 채권 보유국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우리가 그저 환율이 뭐 완전히 요동을 치고 한다 해서 설사 환율이 1,500원 간다 해서 뭐 IMF 때처럼 나라가 망한다.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죠? 이 환율의 교란이라는 것은 엄청난 어떤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그죠?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외환시장을 통해서 그죠? 뭐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냥 정권사를 통해서 정권사에서 그냥 주문하면 그냥 알아서 돼요. 그럼 정권사에서 알아서 또 환전하고 막 다 자기네들이 그 수수료 남겨 먹고 다 처리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들은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실상은
절차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사러 가면 서울 외환시장을 통해서, 그죠? 서울 외환시장을 통해서 환전을 한 다음에 해외 투자를 하게 되죠. 이때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게 돼요. 그러면 달러 수요가 발생되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러고 말은 결국 원화가 또 약세가 되고, 이런 수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학개미, 연기금이 계속 달러 수요를 유발시키니까 결국 원화 약세를 또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또 이래 되는 거예요. 원화가 약세되면 어떻게 돼요? 원화가 약세되면 원화로 결국 우리는 물건을 사는 거죠. 통화라는 게 뭐예요? 통화라는 건 결국 통화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는 목적이죠. 구매. 그런데 이 돈의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내가 똑같은 돈을 라면 10,000원을 들고 가가지고 라면 10개를 샀는데 이제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10,000원을 가서 라면을 9개밖에 못 산다. 8개밖에 못 산다. 뭐 이런 게 가치 하락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를 자극하면 또 어찌 돼요? 계속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 어쨌거나 화폐라는 것도 그죠? 결국 따져보면 또 이 통화량. 뭐 우리가 그죠? 정부에서 막 돈 찍어가지고 막 가구마다 인당 뭐 30만 원, 40만 원씩 막 나눠주고 할 때는 와, 신난다. 좋다. 받아서 잘 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나눠준 돈들이 통화량을 증가되는 거죠. 화폐가 막 증가.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 보면 지금 같은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를 또 어렵고 힘들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화폐가,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이 오른다, 땅값이 오른다, 물건값이 오른다. 실제는 부동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계속, 그죠? 화폐, 어느 정부도 긴축을 하고자 하는 국가는 없죠. 아무리 빚덩어리에 내앉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시기에 들어서는 정부는 절대 긴축 안 해요. 긴축은 뭐다? 정치 생명의 끝을 이야기해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결국은 열심히 돈 많이 찍어가지고, 그죠?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에 비례해서 돈의 가치는 끝없이 떨어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모든 것은 다 오른다. 따지고 보면요. 주식이라는 것도 상품이에요, 상품. 올해 2026년도를 놓고 봤을 때 트럼프부터 미국 경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쭉 보면 화폐 가치가 아마 엄청나게 하락,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2026년도는 화폐 가치의 하락에 가속도가 분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듯이. 그만큼 추락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특히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아마 화폐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느니 차라리 주식을 해라. 뭐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그런 부분이 좀 심하지 않을까. 이 정부가 들어서서 한번 끊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지면 이 편집하는 게 이런 게 좀 힘이 들어서 일부러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